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어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불과 며칠 앞두고 미사일 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요 핵실험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북한이 계속 남북 간의 다시금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려는 것일까요? 북한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지요? 오늘 이 뉴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슈들 조간신문에 샅샅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바로 그 기사입니다. 북 핵실험도 시사했다. 4차 핵실험도 시사했다. 그런데 한 깨기보단 떠보기가 아닐 것이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는데 8.1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한 지 불과 3주일 만에 로켓 발사에 이어서 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친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가동 중이다.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대북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리면 언제든 핵 뇌송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엄포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정치면에 실린 오늘의 중요한 뉴스는 바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D-Day 한판 승부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 문재인, 안철수 두 의원 만났지만 결국 중앙이 연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합의하지 못하고 불발에 그쳤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을 중앙위에서 통과시키는 바로 D-Day입니다. 안철수 의원 혁신안 통과 이거 미루자 말했는데 결국 문재인 대표 강행하는데 과연 대표직을 건 한판 승부 오늘 어떻게 될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 결과를 점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여권 상황은 좀 어떨까요? 여당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기 대선 도전할 친박 의원이 있다. 이거 누가 말했을게요? 윤상현 의원이 말했습니다. 친박 중에 친박, 대통령을 누나라고 주장하는 그분 윤상현 의원이 차기 대선 도전할 친박 의원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김무성 대표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은 왜 저 말을 했을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인데요. 사회면 기사입니다. 몰카 현행범을 현장 체포 잡고 봤더니 아니 글쎄 40대 헌재 연구관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연구관으로 밝혀졌습니다.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통과해서 판사 신분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배울 만큼 배운 선생님입니다. 헌재 연구관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한겨레 신문에서 안철수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망한 뒤에 대장 노릇해야 무슨 소용 있나? 안철수 의원 이렇게 밝혔습니다. 망한 뒤에 대장 노릇해야 무슨 소용 있나? 이대로 가다간 당 망한다. 안철수 의원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D-Day인데 안철수 의원 과연 어떤 행로를 보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신문 일면에 실린 일면 사진입니다. 우주선처럼 생긴 이것 바로 고척에 생긴 스카이돔 구장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돔 구장.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돔 구장을 갖게 됐습니다. 고척돔, 고척 스카이돔이 6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어제 은빛에 유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돔 구장 한번 가보고 싶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2면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는데 불륜 배우자가 청구한 이 이혼 들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시기상조다. 이른바 유책주의가 아직까지는 다수 의견을 표명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여러 가지 이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책주의, 파탄주의라는 사회 이슈부터 정치권 오늘 민감한 D-Day 소식까지 다양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만든 돌직구 신문의 첫 번째 중요한 뉴스를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건드리면 터뜨린다. 이른바 김정은의 핵존심. 김정은에게 핵 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핵존심, 자존심, 핵존심.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뉴스인데요. 어제는 미사일을 운운하더니
급기야 4차 핵실험을 하겠다. 핵 뇌성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두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에 이어 핵까지 언급한 이유, 그 속내는 무엇일지 북한 전문 기자 출신 안영환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언급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꿍꿍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4차 핵실험 언급했고 그제 또 장거리 우리로 본 미사일이 자기들은 그렇죠. 이제 우주 로켓을 쏘겠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외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게임 체인지라고 그럽니다. 게임 국면 체인지다. 전환. 그래서 이제 북한이 게임 체인저가 되고 싶다. 국면을 전환을 하고 싶다는 그런 그 마음을 속내를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예. 이제 의도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10월 11일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예. 매우 중요한 국경일이죠. 이때 북한 주민들을 단속하는 체제 결석을 위한 목적. 그다음에 네. 김정은이 역시 용감하다, 대단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적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외 각국에, 특히 지금 미국에 대해서 예.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무관심입니다. 사실 사랑보다도 증오보다도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지 않습니까? 사랑보다 무서운 게, 증오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다. 너 미워미워 하는 것보다 아예 등 돌리고 가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누구야? 이런 거. 그렇죠. 미국은 북한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관심을 끌고자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네. 미사일. 게다가 미사일 위에다 실을 수 있는 핵탄도. 예. 미국이 관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결합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과거의 북한의 역사를 보면은 2009년도에 북한이 광명성 2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달 뒤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2012년도 말에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두 달 후인 2013년 초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로켓 발사를 하고 핵실험을 하는 그런 연계 순서가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그때와 상황이 다른 건 이거였습니다. 그때는 아주 센 당국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어제 로켓 발사를 하겠다고 한 사람은 북한의 뭐 우주개발국장. 예. 이번에 그 핵실험 하겠다 한 사람은 북한 원자력 연구소장.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한 말은 토를 달아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의 결심 유보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는 협박용, 떠보기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예. 많은 전문가들은 핵실험은 아니더라도 핵실험은 중국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동아일보 3면에 이 북한 지역을 인공위성으로 쭉 줌을 땡겨서 찍은 사진이 오늘 동아일보 3면에 자세히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시죠. 바로 이 사진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동창리 지역의 미사일 발사장과 영변 지역의 핵시설이 오늘 고스란히 동아 3면에 사진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동창리 제1 발사장입니다. 요즘 정말 인공위성 이 사진 실력이요. 정말로 많이 발전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게 바로 저 동창리 제1 발사장.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제1 발사장인데 길게 기립되어 있는 저곳이 바로 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발사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으면 이동식 발사 지원 구조물 건물도 보이고 그 옆에 발사 준비 건물도 이미 완공이 됐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창리 1 재발사장보다 그 밑에 있는 동창리 제2 발사장에 우리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더 복잡해 보이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쏠 의도가 없다면 저렇게 공사를 벌이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나무가 많이 그을린 것 저희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7월 말이나 8월 초에 실험해서 불에 탄 지역입니다. 불에 탔다는 것은 북한이 저기도 써있듯이 수직 엔진 실험 발사대에서 어떤 발사체 뭔가를 계속 쏘아 올려서 엔진에 의해서 나무가 불에 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영변 지역을 한번 위성사진을 보겠습니다. 영변 지역의 이 핵시설도 심상치 않습니다. 경수로 시설 이미 뭐 완공이 돼서 돌아가고 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관측을 하고 있고 5메가와트 원자로까지 지금 완공이 돼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지금 저 위성사진을 보면요. 북한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고 언제든 미사일을 쏘아올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사일을 쏘는 거, 자기들은 로켓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나로 발사장에도 가면은 비슷하게 나오게 있는데 엔진 실험 우리는 바다 쪽으로 향해 있지만 똑같이 지금 숲 쪽으로 향해 있어서 그래서 불타는 적이 보이는 거는 미사일, 로켓을 자기들 말하면 미사일을 쏠 건 확실해 보이고요. 이제 우리한테 고민은 이게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안영환 전 의원이 북한의 로켓과 핵실험은 미국을 이제 겨냥한 것이고 게임을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용도라고 게임 체인저. 예, 말을 했는데 우리한테도 고민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로켓을 발사하든 핵실험을 발사하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이산가족 상봉도 있고. 이산가족 상공이 이제 10월 말에 예. 예정이 돼 있고 지금 8.25 합의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확성기를 끄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8.25 합의에 따라서 비정상 상태가 되면 우리가 키겠다. 그러니까 키겠다는 말을 하지만 비정상 상황인 경우에는 그거를 우리가 언제든지 킬 수 있다는 걸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미사일의 핵실험까지 하면은 확성기 안 킬 수 없을 텐데. 그거를 비정상 상황으로 예. 판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당국자들은 지금 현재 답변을 국장하면서 유보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미사일 상황을 우리가 비정상으로 판단할 것이냐. 굉장히 그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거는 이제 8.25 합의는 DMZ,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예. 어떤 제레제네 개념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그 로켓 발사는 비정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대화와 예. 그다음에 미상가족 상동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란이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한민 동맹 관계에서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를 우리가 비정상 상황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 예. 이건 좀 중대하게 대응해야 되고 따라서 지금까지 구성된 남북 간의 긴장 완화 무드는 이래 갈 수 없다.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과 같이 계속 갈 수는 없다 하는 논리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거를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혹시나 북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더라도요, 남북 관계는 그냥 그 어려움을 뚫고라도 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북한 입장으로 보면 사실은 쿠바, 그다음에 전체 이란하고도 지금 미국이 관계가 풀려갔고요. 자기만 남았거든요. 왜 나랑은 안 놀지? 왜 나랑 같이 안 하려고 그러지? 뭔가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2000년에 남북 관계가 확 개선되고 나니까 2001년인가를 제가 기억하는데 조미 코뮤니케가 딱 해서 그 올브라이트 장관이 평양에 갔었어요. 예. 근데 그때 그게 합의됐을 때 그 당시 평양의 분위기를 전해준 제야 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조미 간의 그런 그 협약이 딱 결성되고 나니까 우린 이제 살았습니다. 울더래요. 거기 있었던 고위급 사람들이. 그만큼 고립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 불장난이 예. 관심을 끌기 위한 불장난이지 정말 불을 확 내고 싶은 예. 불장난은 아닌 것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국방부를 오랫동안 출입한 기자여서 그런지 이 북한이 자꾸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하고 하는 게 영 고가워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왜 우리 한민족, 특히 남한을 상대로, 남한을 인질 삼아서 그런 위험한 도발 국면을 벌이려는지 저로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데 북한이 연 이틀 언급한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로 서둘러 나온 것은 바로 국감에서 있었던 소식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국감을 지켜봐야 할까요? 수준 높은 그런 국감보다는 말장난과 망신주기 국감이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감 말말말 국감 3위부터 1위까지 준비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3위입니다. 국정감사 말말말 3위. 여기가 아프리카도 아니고 나성린 의원과 박영선 의원의 모습이 보이는데 도대체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 말 왜 나왔을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인격 모독적이고 인격 살인적인 공격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너무 창피해서 같이 앉아있기 힘듭니다. 여기가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창피해서 앉아있기 힘들다. 나성희 의원이 이렇게 말했는데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세영 위원님, 이거 누구를 향한 일침입니까? 나성린 의원 새누리당 부산 출신 의원이죠. 이거는 이제 새누리당의 국감 대책회의에서
잃는 거예요. 뭐 정말 창피하다. 근데 누구를 잃었냐면은 이제 겨냥한 거냐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을 겨냥한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박영선 의원이 기재위 국감에서 최경환 그 장관 부총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기재부 자료 주출이 미비하다. 왜 자료를 안 내느냐 하면서 최경환 부총리를 공격을 하면서 질문하는데 말이야. 제 시간을 잡아먹으려 하고 얼굴은 벌게가지고. 박영선 의원이 최경환 장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렇게 그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성린 그 의원이 예. 새누리당 대책회의에서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그 아프리카도 아니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프리카에는 제가 얘기했지만 국감이 없을 겁니다. 아프리카에는 국감이 없다. 제가 예. 알기로 어느 나라를 아프리카에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정감사와 조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국회에서 아마 전 세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이런 새누리당 의원이 피감 기관의 장으로 나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거친 말을 하는 데 대한 비판인데요. 새정년이 가만히 있을 당이 아니죠. 예. 뭐 온 그 의원들이 나와서 나성민 의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프리카에 비판하느냐, 이렇게 예. 모욕을 하느냐. 또 당사자인 박영선 의원도 상대 의원이 없는 자리에서 내용도 잘 모르는 기자들 앞에서 야당 의원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비판을 했는데 잘못이다.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나성린 의원이 깨끗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예. 사과한 내용은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비판이 너무 지나쳐서 앉아있기 민망해서 했다. 당사자가 없는 데서 비판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성린 의원이 그렇게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나 의원이 그 사과를 한 만큼 박영선 의원도 깨끗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의 지나치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여자들도 좀 쿨하게 예.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잘 사과 안 하시는데 여자들이 좀 꽁해가지고 예. 사과를 안 좀 깨끗하게 이런 부분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아프리카도 아니고 창피해서 같이 못 앉아 있겠다라고 말했던 나성린 의원은 박영선 의원을 향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최경환 장관을 향해서 내 말 끊어먹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라고 윽박지른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연 설명이었고요. 국감 말만 말 2위로 바로 이동합니다. 은수미 의원의 모습이 보이는데 세상 덜 살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온 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재벌이 요즘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자르고 돈을 벌려면 혈안이 돼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저보다 세상을 덜 살아서 이 재벌가 사용자들을 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설전이 방금 오고 갔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서 못 들으신 분도 계셨을 텐데 은수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윤선 변호사님,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을 향해서 나이 언급을 했어요. 아니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 아직 이 재벌 개혁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라고 일침을 누자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저보다 세상을 덜 살아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이거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노사정이 드디어 대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이 환노위에서는 기싸움이 아주 살벌하게 벌어졌어요. 살벌했어요. 참고로 은수미 의원이 비례대표고 63년생입니다. 예. 그리고 김대환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노동부 장관을 하셨었고요. 49년생이에요. 어유 나이 차이 많이 나네요. 꽤 나는데 이제 은수미 의원이 워낙에 격렬한 운동권 출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노사정 대타협을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까지 말이 나왔냐면은 당신은 노무현 정권 때 가장 실패한 사람이다. 어허. 거의 배신자 취급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는 노무현 정권 때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더니 이제 와갖고는 노동계의 팔을 꺾는 노사정 타협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러면서 배신자 취급까지 하면서 재벌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 세상을 덜 사셨어? 라고 하니까 그만큼 세상 사는 분이 몰라요? 예. 라고 하자 김 위원장님은 꼭 참으신 후 당신이야말로 덜 살아서 네. 재벌과 사용자를 나보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그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준 위원장 같은 경우 노사정 위원장은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만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라고 예. 요청하자 위원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압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질의도 좀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지네요. 절대 굽히지 않아요. 절대 안 줍니다. 이렇게 예. 나오자 이제 결국에는 의원들이 아니 증인으로 나왔으면 증인으로서의 태도를 취해달라라고 예. 윽박질렀대는데 글쎄요. 증인으로서의
이게 태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증인과 죄인은 다른 거 아닌가요? 예, 박용진 전 대변인. 예. 나이 많은 국감 증인을 향해서 이른바 나이 헛드셨네요 라는 취지로 말한 은수미 의원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지리자인 국회의원에게 어린 놈이 뭐라 한다고 라는 취지로 말한 증인이 더 잘못한 겁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요. 예. 국무위원들 국회 가서 죄인처럼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라. 정책에 대해 설명해라라고 얘기한 직후 그 당시 총리였던 이해찬 총리가 앞장서셨죠. 예. 그래서 버럭 총리라는 버럭 이름을 총리. 별명을 그때 얻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야당 의원은 지금의 새누리당 의원들인데 거의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부혼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의원들이 어쩔 줄 몰라 했던 예. 모습을 보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아이고 고소하다 이랬는데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야당이 됐어요. 그런데 어제 그 김대환 그 노사정 위원장의 태도는 그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자신에 대한 공격이 되니까 약간의 신경질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그 부분 중에는 뭐가 있느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 본인이 했었던 역할, 노동부 장관으로서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4개월 정도 사표를 냈었거든요. 예. 아, 못하겠다고 이제 뭐 대타협이 뭐고 어려워서 못하겠다. 근데 그 사이에 뭐 관용차도 이용하시고 업무 추진비도 쓰시고 예. 그다음에 나중이지만 사례비 그러니까 월급이죠. 이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약간 그러신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감장에서 그러나 직접 저도 분명히 우리 예. 윤선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거 증인이지 죄인 아닙니다. 증인이지 정확하게 죄인 아니다. 따져 물어야 되지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뭐 입을 막으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감장에서 직접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감 질의를 해보셨던 유일한 분이 안영환 전 의원인데 국감장에서 질문을 할 때 이 나이 문제 건드는 거 좀 민감하잖아요. 한국에서 싸움 가장 쉽게 하는 게 나이입니다.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하면 이제 먹을 몇 살 만큼 잡는 먹었어? 거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나이값도 못하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예. 되는데 어제 국감장에서 뭐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김대환 예. 노사정 위원장이 노무현계 사람이죠, 사실.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사람인데 이런 합의를 해왔느냐 할 때 약간 배신감 속에서 사실 국회 환노위의 야당 의원들은 강성 노동운동계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강하게 공격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이제 김대환 위원장도 좀 더 의연하게 대처했더라면 의연하게. 오히려 더 어른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었을 네. 겁니다. 그렇지 못했던 건 좀 아쉬운데 화는 났었겠죠. 근데 보면요, 이제 기관장들한테 의원들이 질문을 던지면 기관장들의 태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광화문 쪽에서 여의도 오려면 마포대교를 건너온답니다. 마포대를 건너오면서 한숨을 푹 쉬고 왔다가 예. 이제 여의도를 떠날 때 마포대교에서 욕을 한번 하고 떠난다는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 여의도 다시는 안 쳐다봐. 다시는 안 쳐다봐. 어찌됐든 여의도 내에서는 갑은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유명한 장관이 한 분 계셨어요. 예. 이분 항상 웃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야당 의원들이 막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예. 다 듣고 있다가 감사합니다. 진즉 이런 질문을 해주셨더라면 우리가 미미를 고쳤을 거예요. 이제라도 지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미처 몰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거 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야당 의원들이 꿀먹은 벙어리 됐겠네요. 예. 아니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데 예.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국감이 그런 지적을 해놓고 정부가 지적을 사항에 따라서 고쳤는지를 체크를 하지 않아요. 예. 그냥 읽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장관이 정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대로 뭐 고쳤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못한 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만 넘어간 장관도 잘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장관이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구인지 네.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맞받아치는 장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탁 이제 아마 김대환 장관과 아주 극심한 경우인데 하면 툭툭 받아치는 또 어떤 분들이 있으면 아예 모르고 나온 장관도 있습니다. 예. 업무 능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할 때마다 뒤에서 쪽지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지요. 입장에서 본다면은 질문한 사람이 그럼 이제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질문한 사람들이 이런 저는 질문한 의원도 봤습니다. 변호인 우리 임변호 변호사들이 이제 피고인 신문 이제 법정 가면은 예 아니요만 답변을 하잖아요. 예. 말 길게 하면은 꼬투리 잡히니까. 뭐 피고인은 이렇게 했죠? 예, 이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질문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도신문으로. 유도신문. 왜냐?
자기가 말을 많이 하고 질문자가 말을 하는 시간을 짧게 해서 자기의 시간을 예. 많이 갖기 위해서 그래서 뭐뭐 하지요? 예. 뭐뭐 하지요? 이를 끝낸 의원도 있습니다. 예. 국감담 참 천태만상. 천태만상이에요. 말씀드리는 순간 뉴스 속보가 떠서 여러분께 뉴스 속보를 보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 판매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성폭행 논란이 있었던 새누리당의 심학봉 의원이 조금 전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심학봉 의원이 최종적으로 제명이 됐다, 제명이 의결됐다라는 소식이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한껏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성희 위원님, 사실은 심학봉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뭐 합의하에 한 것이다, 기다 아니다, 피해 여성은 말을 바꾸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윤리특위에서 국회의원 신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취지에서 심학봉 의원을 제명을 의결한 것 같아요. 윤리특위가 모처럼 제 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윤리특위 그냥 솜방망이 처벌로 모든 사람한테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뭐 당사자 간에 뭐 합의가 있었다 아니다 떠나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에 들어가서 전날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오전에 저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국회의원이 윤리를 손상한 것은 너무 당연한 그렇죠. 조치고요. 그 모처럼 제 할 일을 한 것 같고 저는 응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그것도 대낮에 본인의 지역구도 아닌 곳에서 여성과 그런 행각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국가 말말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망의 1위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최경환 장관이 국감 얘기만 나오면 지금 며칠째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국회로 언제 오실 건가 이런 얘기도 솔솔 들리는데 최경환 장관 과연 오늘은 어떤 일로 1위에 올랐는지 함께 보시죠. 아까는 내 나이가 어때서라면 이번엔 내 머리가 나빠서입니다. 제가 알기로 최경환 장관 머리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밝혔다는데 이게 진짜 머리가 나쁘다는 반성일까요? 아니면은 누군가를 향한 일침일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왜 제가 자신은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언제 설명할 기회 네? 줬습니까? 잠깐 기다리시라고. 제가 질문 그런 못하게 식으로 제 시간 다 하시면 잡아먹으려고 안 돼요.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얼굴은 빨개지셔가지고. 금년 예산에 재정 적자 얼마인지, 작년 예산에 재정 적자 얼마인지를 딱 그냥 답변을 못 하신단 말입니까? 부총리께서 이제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제가 7초 만에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없네요.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뭘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7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제 저 국감 보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음이 터져 나와서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이 7분 맞죠? 질의 시간 7분 동안 7분 50. 질문과 답변을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 6분 53초를 질문을 이어지니까 최경환 장관이 듣다가 화가 나서 제가 머리가 나빠서 무슨 질문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7초 동안 제가 뭘 답변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머리가 나쁘다. 임순 변호사님. 네. 이거 질문 긴게 한 사람 잘못이다. 이거를 굉장히 돌려 말한 거죠. 이래갖고 부처 공무원들이 장관들이 굉장히 실세가 오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 국감장에서 무슨 국회의원들한테 맨날 이렇게 혼나고 야단 맞고 그 장난감총 가지고 시연이나 해봐라 뭐 이런 예. 부당한 요구나 받고 이러면 부처 공무원들도 같이 기가 죽는데 이런 장관들이 힘이 좀 실세가 오면 큰 소리 땅땅 치고 의원들한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공무원들은 조금 힘이 난다더라고요. 예. 몰라요. 최경환 부총리가 잘한 모습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덕분에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는 했어요. 예. 어떻게 된 거냐면 저렇게 7분을 주고서는 혼자 아까 딱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케이스잖아요. 카메라는 무조건 나에게로만 와야 돼 7분 동안. 한 다음에 혼자서 원샷을 다 받고 이제 나머지 시간 조금 주고 나서 이제 화가 나서 저렇게 답변을 거부하니까 잠깐 정회가 됐다라고 합니다. 어허. 정회가 됐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성숙한 문화를 다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지 예. 말고 질문은 그럼 7분 동안 하고 답변은 무제한으로 줄 테니까 예. 무제한 동안 답변을 해달라라고 하자 그제서야 질문도 오히려 정책 위주 질문으로 짧게 가고 답변도 한없이 길게 가고 답변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잠깐 저런 해프닝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방향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국감하니까 한 가지 재밌었던 게 제 국방부 출입했을 때 국방부 출입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국방부 국정감사가 있어서 당시 야당의 이 진성준 의원 그리고 김광진 의원 두 분 다 이제 비례대표잖아요.
비례대표가 국방부 장관, 지금은 청와대 안보실장인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막 맹비난을 쏟아부으면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정말로 막 퍼부어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장관과 국회의원 간의 어떤 긴장, 감정의 골까지 지금 드러났었던 상황인데 국감 딱 끝나니까 안영환 전 의원님 막 맹공을 퍼붓던 야당 의원들이요. 김광진 의원, 진성준 의원이요. 아이고 장관님, 형님 수고하셨어요 하고 둘이 어깨동무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제 국감장 옆에 회의실 옆에 보면 휴게실이 있습니다. 예. 이제 보통 위원장 방을 휴게실로 쓰는데 거기서 가면 이제 야당 의원들이 뭐 여당 의원들하고 전에 그렇게 싸우던 분들이 이제 웃고 농담하고 예. 또 장관도 들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럼 같이 농담하면 이제 그러니까 아마 우리 TV 보이는 모습과는 또 별개입니다. 아마 최경환 장관하고 박영선 의원은 안에 들어가서는 아예 그만 좀 살살 하시자고 웃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왜 자꾸 시간 제한, 시간이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질문 답변을 시간을 정합니다. 왜 정하냐면은 의원들이 보통 한 상임 30명이면은 7분씩 한다면 210분입니다. 중간에 뭐 정해 시간 포함하면 4시간을 하면은 보통 그게 한 1회차를 하는데 그날 다음날 조간 신문들 기자들이 보통 4시면 신문을 씁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 순서가 뒤로 밀리거나 그 이후에 밀릴 경우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기사가 안 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뭐 20분이도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20분씩 하면은 한 10명이 답변하고 나면은 오전 시간 다 오버 2-3시간 넘어버립니다. 예. 그럼 뒤에 순서가 된 의원들은 언론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론이 쓸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주자는 차원에서 한 7분씩으로 제한을 해서 1차 돌리고 오후에 2차 돌리고 이걸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은 7분에서 지금 6분 53초를 질문하는데 7초만 대답해. 자기 할 얘기가 많거든요. 예. 준비해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답변자가 길게 하면 자 그만하시오. 질문해놓고 답변자가 대답하기 전에 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도 많아요. 예. 자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답변 서면으로 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서면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면 또 두 번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7분 질문하고 예. 답변은 무제한으로 한 거 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뒤에 순서 있는 분들이 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준비했는데 언론에 안 나온다면 예. 항의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시각이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예. 이제 저 부분에서는 언론도 훌륭한 질문 한 사람은 늦게라도 기사를 좀 바꿔 써주는 노력을 해준다면 알겠습니다. 저 시간에서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예, 저희들이 언론과의 들어가겠습니다. 상관관계입니다, 사실은. 최경환 장관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어제 국감장에서 대국어 라인 이런 말이 나왔는데 오늘 중앙일보 만평에 실린 내용인데 일단 만평부터 보실까요? 박용진 전 대변인. 어제 네. 대국어 라인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대국어 라인의 두목은 저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경환 장관인데 대국어 나온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나 보죠?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 보면요. 어저께 우리가 한번 다뤘나? 못 다뤘나? 예. 3사 출신으로 비육사 합참의장으로 이번에 이제 내정이 되어 있죠. 청문회는 거쳐야 됩니다만 이순진 합참의장 예, 내정. 대장 그리고 기무사령관, 예. 감사원의 사무총장, 국세청장 예. 이름이 독특하시다고 아까 우리 임 변호사가 그랬는데 임환수 청장입니다. 세금 환수. 예. 그러네. 차기 검찰총장이 유력 후보로 또 이제 뭐 박성재 서울지검장 이런 분들이 뒤에 대국어 모표를 달고 쭉 지금 줄을 서 있는 그런 만평이에요. 예. 근데 어제 이 얘기 왜 나왔느냐면 아이고 우리 최경환 이거 국감은 최경환을 위한 국감이네. 말말말에 3위도 사실은 기재위 국감 그렇죠. 장이었고요. 1위도 지금 뭐 기재위 국감장이고 어제도 뭐 시장점이 잘 나왔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것도 그러니까요. 최경환 부총리 국감, 예. 기재위 국감이에요.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얘기도 사실은 박영선 의원이 내 말 좀 막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었던 것이 이 대국어 라인이 재벌에 대한 것은 좀 봐주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편들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니까 대답도 참 걸출하게 해요. 우리가 한 5, 6만 명 되는데 예. 동문들이 좀 말씀하신 거 다 들어보니까 10명밖에 안 되는데 뭐 그거 갖고 그러시냐. 예. 다른 데는 우리보다 숫자 적어도 더 많다. 이렇게 하는 실세 총리라서 그런지 상당히 대답도 이렇게 세게 하시고 예. 한마디도 지지 않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지난번에 작년에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돼서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을 하니까 너나 잘해! 예. 라고 본회의장에서 큰 소리를 쳐서 논란이 됐던 그 당시 이분이 원내 대표였답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을 서로 화합하고 협의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원내대표가 상대편 당대표한테 너나 잘해! 예. 네, 바로 그분이십니다. 최경환 원내대표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정말 친박에서 실세는 실세인가 봐요. 최경환 장관 곧 있으면은 국회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친박계에서 꿈틀꿈틀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꿈틀꿈틀의 상대는 다름 아닌 김무성 대표를 상대로 한 꿈틀꿈틀입니다. 다음 도직 구십니다. 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김무성으로는 어렵다. 김무성으로는 어렵다. 이러면 딱 박으면서 친박 의원들 중에 대권에 나갈 대권 주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성희 위원님, 윤상현 의원은 누굽니까?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친박 의원 아닙니까? 친박계의 뭐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어저께 인터뷰에서 김무성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거는 있습니다. 예.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뭐 4분이 오열되어 있긴 하지만은 대권 주자가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율을 다 합치면은 40% 정도 되는데, 재정년 지지율은 낮아도 이것은 김무성 대표의 현대 지지율 가장 높아야 20%. 예,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이거죠?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어렵다 얘기를 하면서 그 여당 대선 후보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들 중에 대선 후보가 뭐 도전에 도전할 분이 있다.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려 추적해 보니까 영남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 최경환이요. 네. 지금 3선이니까 내년에 총선에 당선이 되면 4선이 되고 또 뭐 충청의원은 정우택 국회 지금 정무위원장.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정진석 의원 지난해 충남지사 도전하셨다가 실패하신 이렇게 해서 셋 정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팎에서 얘기는 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네. 오늘 국회에서 장면에서 보셨지만 정말 실세로서 떠오르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가능성이 없지 않다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윤상현 의원이 뭐 이런 대선 주자 중에 뭐 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좀 생략하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안팎의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물어볼게요. 안영환 의원님. 네. 김무성 대표가 이 말 들으면 상당히 언짢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사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나도 아프다 이랬는데 갑자기 저 친박에 윤상현 의원, 선수도 낮은 윤상현 의원이 에이, 김무성 갖고 안 돼. 우리 친박에 대선주자 있어. 최경환도 있고 나도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나도 있어라고는 말해. 나도 열고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뭐 기본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의 후보가 다원화된다면은 당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뭐 자기 지지자들 우리 당 색깔이 아니더라도 뭐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당의 후보는 다원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를 가지고 김무성 대표 당 지지율 40%인데 20% 되니까는 뭐 하다. 그건 이제 숫자 노름을 한다면 그건 이제 해당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당 지지율을 넘지는 크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후보가 결정적이지 않을 때는 당민들이 그렇게 밀질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는 후보가 딱 되는 순간 50대 50의 싸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 지지 40%대 20%는 비교의 대상은 아닌 거죠. 그걸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당은 이미 지난번 대선에 나왔거나 거론됐거나 했던 분이 세 분이나 계세요. 예. 세 분 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도 뭐 정몽준, 오세훈, 김문수 이분들 한 6, 7%를 가지고 있어. 이분들 합쳐 한 20% 나옵니다. 근데 예. 그건 빼고 하니까 이제 계산법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 수치는 뭐 이제 계산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고, 그러나 이제 당 내에서 후보가 있다는데 굉장히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과거에 예. 이런 류의 이야기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의 주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저런 이야기는 언젠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 근데 친박에서 네. 윤상현 의원이 지금 왜?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발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들의 병역 비리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대통령께서는 남동생 때문에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예. 남동생 뭐 진짜 남동생도 있고 박지만 회장 말고. 네, 남동생을 사칭하는 이분이. 사칭입니까? 사칭이죠. 또 무슨 친족 관계가 아닌데. 예.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자기 위치가 뭡니까?
특보죠. 특보입니다. 대통령 정무특보예요. 예. 대통령 정무특보의 한마디는 대통령의 흉중에 있는 심중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이 얘기에 결국 여기서 포를 쏘면 이 탄착점이 어디예요? 김무성을 흔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확대 해석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시점에 게다가 이미 지난주에 김무성 대표의 사위의 마약 사건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증폭 되면서 그중에 음모설, 기획설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불을 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의 정무특보가 김무성으로는 안 돼.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게 뭐겠어요?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무성은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에 핵심은 친박 대권 주자론 이것이 아니라 김무성은 안 돼로 지금 모든 게 탄착점이 규정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첫 번째로 청와대와 대통령과 교감 아래 이루어진 말이라면 진짜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어쨌든 이것을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른바 장악론, 기획설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결과라고 보니까요. 두 번째, 교감도 하지 않고 남동생을 사칭하고 정무특보라고 하는 자리를 이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 개인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야? 개인 정치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 내치셔야죠. 빨리 잡아들여서 친국하시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여기에는 인천에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인천의 사위입니다. 예. 우리 와이프가 인천 분이십니다. 갑자기 또 인천에 쓱 밀었는데요. 왜냐하면 인천에 파다하더만요. 인천 정가에 예. 윤상현 뭐 차기 대망론 이런 얘기가요. 아, 그렇습니까? 본인 장사하시는 거 대통령이 싫어하십니다. 예. 남동생이 마실 텐데. 오늘 저기 박 대변인 말씀을 김무성 대표 쪽에서 매우 고마워하시겠어요. 네. 뭐 그런 얘기 듣자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문과 안의 대결을 안 의원이 만들고 있다라면은 여당은 끊임없이 김과 윤의 대결을 윤상현 정무특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조금 언론에서 멀어졌잖아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개헌론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기자들한테 그걸 반대하는 문자를 막 보내시는 분이 바로 이제 윤상현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김무성 대표와의 대척점을 만들어서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1차적 목표가 김무성 대표 안대인 거는 전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맞죠. 근데 여기 숨어 있는 제 2차 대상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누굽니까? 최경환 부총리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대선 주자 따로 있습니다. 라고 한 다음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영남 쪽에도 있고 라고 하면 누구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최경환 부총리잖아요. 예. 근데 현직 부총리잖아요. 감히 대권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만약 기자들이 가서 아니 대권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이 무슨 일이냐. 나는 내 일을 다 지금 완수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겠죠. 이거는 최경환 부총리가 스스로 최경환 부총리가 혹시라도 대권 의지를 밝히고 대권 후보로 자기보다 먼저 앞서갈까 봐 먼저 우물에 독을 뿌려버린 거다. 독을 확 뿌려버려서 네, 사실은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라고 내가 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내가 나가고 싶다고. 저희들의 해석은 뭐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고는 있지만 윤상현 의원의 본인의 속마음은 또 윤상현 의원 본인만 아시기 때문에 자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진짜 본격적인 메인 스테이지, 메인 무대로 이동할 차례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이날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직을 건 운명의 날, D-Day, 둠스데이, 중앙위를 넘어서 당내 입지를 굳힐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중앙 정치에서 사라질 것인가. 오늘 오후 2시면 중앙위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중앙위에선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연계한 혁신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비주류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혁신안 부결되게 우리 다 일어나서 퇴장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문재인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요? 안녕한 전 의원님. 네. 문재인 안철수 의원이 일단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러더니 정말로 80분간 비공개로 만났는데 성과 있었습니까? 불발됐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다. 일단 없었습니다. 일단이라는 말씀 이제 던진 이유가 있는데요. 어제 한 80분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만났을 때 전제가 틀렸었죠. 안철수 의원은 내일 열리는 중앙위 회의를 오늘 열리는 중앙위. 오늘이죠. 어제 기준으로 보면 내일 연기해라.
문재인 대표는 아니 내일 하는 거 오늘 갑자기 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벌써 접점 찰 수가 없는 주제였고 두 번째 이제 제시 문제도 하지 말자. 안철수. 근데 무슨 소리냐 하겠다. 이미 노골적으로 대중에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났으니 접점을 1시간 20분 만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없었군요. 그다음에 두 분이 이제 정치적 수학은 거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 내가 만나자고 하니까 문재인 와서 달라와서 만난 거 아니냐. 그래서 비주류의 중심이 된 그런 모습을 만천하에 내비쳤고. 내가 비주류의 중심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 마지막까지 내가 앉는 노력을 했다. 들어주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함의를 누린 또 그런 혜택은 받습니다. 두 각자 분이. 챙길 거 챙겼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결론을 못 냈고요. 이제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이 정치인들 항상 끝은 흐려놉니다. 그러나 둘 만났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고 예. 할 수도 있겠죠. 또 앞으로 만날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제 안철수 대표가 의도했던 또는 했던 것은 실패로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문제는 중앙위원회에서 과연 문재인 대표의 뜻대로 중앙위의 이번 혁신안 자체가 통과될 것인가 말 것인가. 될 것인가 말 굉장히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단순 여당 문제가 아니라 이번 선거 판도와 관련됩니다. 그럼요. 이번에 공천안 관련입니다. 예.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생각한 대로 혁신위의 공천안이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면 문재인 대표는 그 안을 바꾸기 힘들 겁니다. 왜? 예. 혁신위와 자기는 일치화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여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해 왔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받아들인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한 자를 깔아놨습니다. 그거 이제 물 건너간 얘기가 물 되는 건너 거네요. 가버린 거죠. 오늘 혁신안이 예. 통과된다면. 그래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오픈 프라이머리도 좀 힘들게 되지 않느냐 이런 예측 가능하고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 한다면 문재인 대표는 사표를 내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새정치연합은 또 전당대회를 하는 회오리에 쌓이는. 예. 그렇다면 이제 야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신당과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번엔 또 당권을 못 잡은 지금 신당에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오늘이 야당 역사에서는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부결되면 신당 세력, 주류 세력, 비주류 세력 이 3파전이 끊임없이 중앙 권좌를 놓고 다투는 권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몰아칠 것은 분명한데 이 얘기 앞서서 어제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와 만나서 일단은 불발됐는데 한겨레 신문과 안철수 의원이 오늘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이렇게 말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아니 기자 양반 보세요. 망한 뒤에 대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망한 뒤에 대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왜 안철수 전 대표는 본인도 충분한 책임이 있으면서 왜 그렇게 문재인 대표를 흔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같이 살자는 거다. 공멸을 막자는 거다. 나도 나중에 여기 대장을 하고 싶으나 다 망한 뒤에 난파선의 선장 다 망한 뒤에 대장은 뭐하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타이밍이 문재인 대표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 인터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느냐면 당 일각에서는 문 대표 체제로는 총선에서 필패한다고 이선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 문 대표가 대표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혁신안을 이렇게 걸어서 재신임과 걸어서 통과시키고 또 재신임을 또 해서 통과시키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정치 조직이다. 정치로 풀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갈등 구조와 관련해서 물론 본인이 물러나라 이 얘기도 되어 있지만 예. 정치의 공간, 타협의 공간을 좀 열었으면 하는 생각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만나서 하나도 합의를 못 이뤘잖아요. 그러면 씩씩거리고 얼굴 벌게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충분히 했다. 그리고 제가 안철수 의원 쪽에 문재인 대표 쪽에 언론에 이야기한 걸 보면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혁신 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예. 충분히 공감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좀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안철수 의원이 어떤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지. 왜 그 공천과 관련 혁신안에 대해서 난 관심 없어. 문재인 대표가 자꾸 억지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내놨던 얘기가 뭐였느냐면 낡은 진보의 청산. 예. 당 부정부패 청산. 척결. 인재 영입. 신진 인사를 영입하라. 이 세 가지를 내걸었어요. 예. 이 세 가지를 내세운 것과 관련만 했지만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 발 나간 적은 없거든요. 혹시 어제 그 이야기를 하였는지가 아주 궁금한 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네. 구태의연한 야당 인사들
뭐 몇 선, 다선부터 누구 이 사람 제명합시다. 네. 이런 거에 두 사람이 합의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됐으면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뭔가가 벌어지겠죠. 음. 제가 볼 땐 어제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표 했던 말 중에 제가 유심히 봐야 된다. 우리 안영환 대변인도 유심히 봐야 된다. 찍었던 게 뭐냐면 새정치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저와 예.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서로 힘을 합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맞게 좀 열어나가자고 그랬거든요. 예.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문안파견대 그거를 한번 해보자는 것으로 대한 간절한 호소였던 좀 보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가 뭔가 이루어졌으면 어젯밤에 역사의 단초가 마련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또 서로 다른 얘기 하셨으면 지난번처럼 합의했다고 한쪽은 합의했다고 한쪽은 나는 그 혁신위원장을 수락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되면 좀 무슨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 걸고 중앙위 혁신안 올렸는데 혁신안 통과됩니까? 부결됩니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일단 된다 안 된다부터. 예, 아니고 오해 숨 넘어가. 듣는 사람 숨 넘어가요. 일단 되는 쪽으로 많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혁신안은 통과될 것이다. 야당 분위기가 지금. 일단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비주류 세력들의 입장은 뭐냐면 자기들이 막 수를 세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명 모아 내고 호랑이 보면 다 같이 쫙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 뭐 어차피 재석의 2분의 1이니까 289를 저쪽이 모으면 우리가 나가든가 들어가 있든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종의 분위기만 잡는 거고 그 세를 모으기 위한 노력을 크게 막 안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 그 실질적인 세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정세균 걔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지난번 의총 때는 강력히 반발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세균 대표도 사실은 문재인 대표 별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깔아놨기 때문에 오늘 그 그룹이 어떻게 움직일까?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의원들 개개인과 지역위원장 개개인들 되게 많거든요, 숫자가. 이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오늘 이 추를 가릴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289명을 단독으로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를 놓고 문재인 대표는 벼랑 끝에 쓴 겁니다. 그래서 벼랑 끝 전술을 딱 편 거고 나머지 이걸 반대하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벼랑 끝에 쓴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건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봤잖아요. 구성에 몰린 쥐가 물게 돼 있다. 그런데 혁신안 통과될 거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저도 저는 사실 내부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언론 보도와 그 다음에 현재 반대한 비주류는 세력이 다 틀려요. 비주류를 하지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안철수 의원은 지지 세력이 없습니다. 나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한길 의원 쪽,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 쪽, 그 다음에 동교동 쪽, 호남 쪽에 다 이해관계 틀립니다. 이들을 묶어서 한때 우리가 이번에 몽땅, 오늘 중앙위 열리면 몽땅 퇴장하자. 이걸 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각자 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표의 뜻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오늘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망한 배, 지난번 침몰하는 배 이런 표현을 계속 썼어요. 그런데 현재 문재인 대표 체제 이 혁신안 통과된다면은 이 망한 배와 침몰한 배는 상황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망한 배에서는 뭐 할 수 없다, 침몰한 배는 같이 갈 수 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자, 이 표현을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혁신위안을 통과됐을 때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가만히 있다면 망한 당을 보고 있을 거고 방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말을 계속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배와 침몰한 배 속에서 다음 안철수 대표가 의원이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지 본인이 지금 그 표현 자체가 뭔가 액션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오늘 오후 2시 뚜껑을 열었을 때 과연 중앙위에서 혁신안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통과될지 아니면 혹시 부결될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돌직구신문 이동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와 이미 깨진 결혼인데 맞붙고 있습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무원이던 68살 백모 씨는 부인과 세 자녀를 두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내연녀와의 사이에 딸이 생겼고 15년 전 아예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백 씨는 예전에 함께 살았던 세 자녀에게 신장 이식 수술 이야기를 꺼냈다 거절당하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가정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백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대법관 13명 중 다수인 7명의 의견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법률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란 게 대법원의 판단. 위자료나 재산 분할 실무에서 상대방을 보다 두텁게 배려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은 그와 같은 사법적인 기능만으로 상대방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고. 여성단체들은 제도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유책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좀 부양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축출이혼이 되지 않을 이런 법조항이 마련이 된다면 그때는 사실 이쪽 손을 들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파탄이 난 가정을 유지할 경우 가정폭력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네요. 그간의 계속 관행이 유지되는 건데 일단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임윤선 변호사님 네. 어떤 겁니까? 유책주의, 파탄주의. 유책주의, 파탄주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판례는 그동안 유책주의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 법정 이혼을 협의 이혼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정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어허. 것이 유책주의고요. 파탄주의는 반대로 실질적으로 어차피 혼인이 파탄 관계라면은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으니까 유책 네.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청구, 법정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파탄주의였는데. 그러니까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가 파탄주의. 네, 무슨 말이냐? 어디서 이혼을 요구해가 유책주의. 네, 맞습니다. 이제 이혼은 요구할 수 있는데 법을 통해서 법정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그 포인트였었는데요. 예. 그간은 판례가 유책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몇 달 전에 간통죄가 이제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간통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마당에 유책주의를 유지할 필요가 뭐 있느냐, 파탄주의로 가자라고 해갖고는 이 사건 경우도 원고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혼 청구를 했고 당연히 1, 2심에서는 그간의 판례에 따라서 다 졌습니다. 예. 그래서 3심을 통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원고가 3심 대법원에서 이 사람의 청구를 받아줄 거냐 아니냐를 공개 변론을 했던 거죠. 야, 7대6이네요. 근데 아주 아슬아슬했어요. 예. 대법관이 대법원장을 빼면 12명인데 예. 6대6이 된 거예요. 한 6명은 유책, 6명은 파탄했는데 양승태 대법관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는데 예. 어디로 갈 것이냐 하다가 결국엔 유책주의로 갔습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파탄주의를 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협의 이혼 제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도 협의 이혼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 이혼을 해라. 예. 법정 이혼까지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직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축출 이혼, 한번 쫓아내는 거죠. 너 예.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버리는 이런 축출 이혼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을 보호할 방법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책주의일까요? 파탄주의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파탄주의 아닙니까? 저는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예. 저는 유책주의자입니다. 어. 그거는 민법의 원리에 비추어 봐서도 간단합니다. 저는 간통은 분명히 상대가 민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에게 충실하지 않도록 한 의무를 위반했으면 민사적으로만 해결하면 되지 왜 국가가 그걸 형벌까지 주느냐. 단순한 계약 위반인데. 하지만 다만 계약 위반이라 하더라도 위반한 당사자가 법원을 상대로 내가 계약을 위반했으니 계약 해지해 주세요라는 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없습니다. 같은 원리로 협의 이혼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근데 왜 법을 상대로 법정을 상대로 그걸 요구를 합니까? 저는 그거는 한마디로 좀 염치가 없다고. 염치가 없다. 까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양육비 이행률이요 5%밖에 안 됩니다. 한 푼도 안 주는 사람이 83%예요. 이 상태에서 마음에 안 예. 든다고 파탄이라고 내버려버리면 여자와 아이들은 정말 저 사각지대, 복지 네. 사각지대에 몰게 됩니다. 정성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대법원에서도 6대6 마지막 대법원장 한 표 들어서 7대6인데 임선 변호사는 그래도 염치가 없이 말이야. 어디서 외도하고 와서 이혼을 요구해. 이런 의견이에요. 어저께 그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이분이 공무원 68세인데요. 세 자녀를 낳고서 딴살림을 차려서 딸까지 봤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이식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버린 애들한테 가서 신장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세 자녀가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엄마 버리고 나가서 딴 사람 차린 아빠한테 못 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살 필요가 없다고 이제 이혼 조성을 했죠. 이혼 그걸 한 예. 건데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쪽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걸로 볼 때는 사실은 그 당사자 마음이 떨어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 사태인데 따로 살잖아요. 경제적으로 따로 하고 이미 따로 사는데 그걸 법률이 예. 그 법률이 같이 살라 하는 거는 참 시대착오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파탄주의 지지를 하는 편인데 언론이 어제 아침엔 대체적으로 이게 파탄주의 판결이 나올 거다라고 전망이 높았어요. 예. 근데 딱 까보니까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사실 여론은 국민 여론은 파탄주의에 반대한 여론이 많으니까 법원이 전체 여론을 선진국의 사례보다는 여론을 따라서 이게 예. 이 결정을 내린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대법원은 유책주의 편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고 후에 휘날레 기사로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의 휘날레 기사는 바로 이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불이 났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찰나의 순간에 떠오르는 번호는 119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줄 거다라는 국민들이 무한 믿음과 신뢰를 보내는 바로 119, 우리 소방관 여러분인데 오늘 한국일보에 이 기사가 떴습니다. 순직한 소방관의 숫자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의 숫자가 더 많다. 예를 들어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해서 법원에서 지자체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관들이거나 업무 스트레스에 직업에 대한 회의까지 겹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방관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요, 저는 한 장의 사진이 문득 떠올랐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988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발생했던 아파트 화재 때 소방관이 2살 난 아기를 구출한 뒤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방관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이 사진과 이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소방시설과 대응 방법 그리고 소방관에 대한 처우가 개선됐고 이 아이의 죽음으로 수천 명의 목숨이 구조되는 그런 기적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 사진은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저는 이 시가 떠오릅니다. 소방관의 기도.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장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소서. 제 사명을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된다면 당신의 은총으로 제 아이들과 아내를 돌보아 주소서. 1958년 스모키린. 1958년 미국의 소방관 스모키린이 출동한 현장에서 3명의 어린아이들을 끝내 구출해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쓴 시, 바로 이 소방관의 기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소방서에도 이 소방관의 기도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소방관들이 스스로 비건해서 목숨을 끊는 일만큼은 없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노지쿠쇼가 고른 휘날리 기사 이것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들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특별히 소방관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